안녕하세요. 상수주역입니다. 오늘은 주역 64궤 중에서 14번째 궤인 대유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대유궤 세 번째 시간이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죠? 지난 시간에는 대유궤의 상징어, 유광가수, 썸네일 제목, 대표곡, 그 다음 대유궤의 특성을 가진 사람들의 운세를 살펴보고 괴사와 상사를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6도 중에서 초효, 2효, 3효 효사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효 효사에 들어가기 전에 대유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64궤 중에서 14번째 궤입니다. 이 상징어는 큰 소유와 번영, 이 대유라는 뜻이, 대유궤의 뜻이 무엇이었죠? 크게 가짐이었죠. 상징어는 큰 소유와 번영. 위에는 불을 상징하는 이궤, 아래는 하늘을 상징하는 금궤의 모습입니다. 불은 빛과 명예를 상징하며 하늘은 강한 창조력을 상징합니다. 이 둘이 결합해 풍부함의 향유와 그 경계에 대해서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유는 크게 가짐이라는 뜻이고, 진정한 부는 나눌 때 빛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건네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깔고 이제 효사 공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효를 볼까요? 이 보시면은 초구, 92, 93, 94, 65, 39. 6이가 잘못됐다, 그죠? 92죠, 그죠? 92. 양유니까 6이가 아니고 9입니다. 92. 자, 그럼 초구 효사, 무교해, 무구, 그 다음 간적 무구,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우리말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무교해, 비구, 간적, 무구. 교류하지 않으니 폐해가 없으며 허물이 없다. 삼가하니 허물이 없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교류하지 않으니 폐가 없고 허물이 없다. 이 비는 아니불자죠, 그죠? 아니불자 같은 뜻을 했습니다. 가는 어를 간자입니다. 그리고 상가하다는 간자입니다. 삼가하니 허물이 없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공부를 해볼까요? 먼저 초구는, 이 초구는 6개 효 중에 가장 아래에 있습니다. 뚝 떨어져 있죠. 두 번째, 위로 초구와 구사가 정응하지 않습니다. 서로 교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류가 되지 않고 폐가 없으니 허물이 없다라고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명심할 것은 이 폐가 없다는 얘기는 몸가짐이나 또는 언행을 조심하기 때문에 폐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간정무고, 어를 간자 또는 삼갈 간자, 여기서는 삼가다는 뜻이 되겠죠. 몸과 행동과 말을 삼가하니 허물이 없는 겁니다. 그냥 허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오경 중에 하나라 그러죠. 상서. 한자로 적어볼까요? 상서를 적으면 이렇게 적습니다. 상서. 이게 오경 중에 하나입니다. 즉 공자가 요순 때부터 주나라 때까지 쭉 정사를, 정치에 관련된 사건을 편집한 글입니다. 이 상서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시작을 신중히 하면서 동시에 마침을 생각하면 그 마침에 곤란이 없어진다라는 말이 이 상서에 나옵니다. 상서. 상서. 마찬가지로 이 초효도 가장 아랫부분을 형성한 이 효가 교류하지 않으니 폐가 없어 허물이 없지만 간정무구 상가하니 즉 말과 행동을 마음가짐을 몸가짐을 상가하니 허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조심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초구에서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초구에서 이렇게 삼가하는 그 몸과 행동, 말과 행동, 그것을 비롯해서 허물이 없는 것이지 그냥 허물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물상으로 한번 볼까요? 물상으로 보면 무교해 비구, 간정무구. 초구가 효변하면 하괴는 어떻게 변합니까? 초구가 효변하면은 양효가 음효로 바뀌죠. 음효, 양효, 양효가 됩니다. 이건 바람을 상징하는 손이 되죠. 여기는 들어가다는 물상이죠. 들어가다. 즉 초구효가 변하면은 음효로 바뀌면서 하괴는 손으로 바뀌는데, 바람을 상징하는 손으로 바뀌는데 이 손에는 들어가다라는 물상이 있다. 즉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초구가. 실제로 우리 하괴, 하늘 상징 근이죠. 그죠? 여기에 무슨 물상이 있습니까? 군자라는 물상이 있죠. 군자. 그 다음 무슨 물상이 있느냐? 금이라는 물상도 있고 옥이라는 물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구가 효변하면서 음효로 바뀌어버리니까 이게 다 들어가 버립니다. 숨어버리죠. 군자나 금이나 옥이라는 부분이 다 숨어 들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초구가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으니 또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으니 허물이 없다라고 초구가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대유계의 크게 가진 밑바닥에는 이러한 삼가하는 그런 자세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구는 대유계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드러내지 말라는 얘기죠. 자기가 군자라는 것, 자기가 금이라는 것, 자기가 옥이라는 부분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은연중에 있을 때 이 대유계가 서서히 성립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구효사가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교훈 1, 2, 3 이 부분은 효사란 이 내용이 어떤 시간별 또는 단계별로
얘기를 하는 효사이기 때문에 어떤 교훈에 1, 2, 3의 어떤 교훈에 해당이 된다라고 딱 단정적으로 얘기하기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 교훈에 포함되는데 어디에 해당되는지 단정적으로 우리가 설명되기가 어려워서 앞으로 효사에 대한 효사가 어떤 교훈에 해당된다는 부분은 하나하나 체킹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해 나가면서 이 효사는 이 세 개의 교훈 중에 어디쯤 해당이 되겠구나 하고 우리가 짐작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9이 대차이제. 이건 근데 차가 아니죠. 거로 읽죠. 그죠? 이 차는 술의 차도 되고 술의 거도 됩니다. 이건 거가 되겠습니다. 대거, 이제, 유유왕, 그 다음 무구입니다. 자, 이건 우리말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큰 수레에 싫다죠. 쟤는 싫는 거죠. 큰 수레에, 이게 수레입니다. 큰 수레에 싫고 유유왕은 멀리까지 가니 허물이 없다. 다시 하면은 큰 수레에 싫고 유유왕 멀리까지 가니 허물이 없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여기서 대거이제 유유왕, 이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이는, 이 구이는 정한후가 어느 것이죠? 유고죠. 구이와 유고가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귀의 두 번째 궤, 상귀의 두 번째 궤로서 서로 정하고 있는 거죠. 자, 구이는 유고와 정함으로써 구이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대유궤의 효상을 보면은 유고가 유일한 음효입니다. 그만큼 귀하죠. 그래서 이 음효는 5개의 양효를 통솔합니다. 그런데 그 5개 양효 중에서 구이가 중도를 취했기 때문에 구이가 주동적으로 나머지 양효들을 이끌고 유고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수레에 실는 것은 5개 양효를 다 싣고 가야 되니까 큰 수레에 실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대거이제라는 효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공령달이라면 우리 주역에서는 아주 저명한 사람이죠. 공령달은 주역 정의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거는 소가 끄는 수레라고 합니다. 소가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는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 많은 짐을 싣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이 구이가 주동적으로 5개 양호를 다 싣고 6, 5 쪽으로 가려고 그러니, 그 많은 양호를 다 실으려 그러니 큰 수레를 이용할 수밖에 없죠. 그럼 이 구이 물상은 우리가 물상으로 읽으면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자, 구이를 갖다 우리가 물상으로 읽어보죠. 자, 구이가 효변하는 하괴는 어떻게 됩니까? 불을 상징하는 이괴가 되죠. 불을 상징하는 이괴가 됩니다. 무슨 물상이 있을까요? 이괴는 암소란 물상이에요. 암소.
그럼 암소가 이괴의 물상이라 하면 일반적인 소는 어느 괴에 해당이 될까요? 곤이죠, 곤. 땅을 상징하는 곤의 괴에 소의 물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괴에 암소의 물상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이 호상을 보면은 겉에는 단단한 게 있으면서 안에 새끼 소가 들어앉아 있는 겁니다. 부드러운 유연한 소가. 그래서 이괴에 암소라는 물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이가 효변하면 이 구이가 효변한 불을 상징하는 이괴를 보면은 안에 부드러운 또는 유연한 새끼 소가 있기 때문에 암소라고 물상을 얘기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부드러운 짐을 싣고 바깥에 강한 것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이 수레가 멀리까지, 즉 부드러운 것을 강한 것들이 막아주니까 그 화물이 바깥으로 흘러내리지 않고 멀리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유유왕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유유왕, 멀리까지 간다는 얘기는 이 불을 상징하는 이괴의 모습이 안은 부드러운 화물로 되어 있고 바깥은 단단한 나무로 되어 있으니 이 화물이 바깥으로 흐르지 않고 멀리까지 나갈 수 있다는 부분을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는 큰 수레에 싣고 멀리까지 나가니 허물이 없다. 큰 수레를 이용하는 이유는 유오에 다가가는 5개의 양효가 다 그 수레에 타야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유왕, 멀리까지 간다는 이 유유왕은 불을 상징한 이괴, 즉 구이가 효변한 이괴의 괴상을 보면 안에는 부드러운 화물이 있고 바깥은 단단한 나무로 막혀져 있으니까 화물이 바깥으로 흐르지 않고 멀리까지 갈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9.2 대거이제 유유왕을 물상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왜 대거해야 하는지, 왜 큰 수레해야 하는지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양효가 5개 있다는 얘기는 원래 양효는 있는 것이고 음효는 없는 것이죠. 그죠? 양효는 많은 것이고 음효는 적은 것입니다. 많은 양효가 5개나 있으니 엄청 많은 거죠. 크게 가지는 거죠. 그래서 큰 수레가 필요한 거고 우리 괴맹도 대유로 해서 크게 가짐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다음 9.3을 볼까요? 9.3. 공룡, 형우, 천자. 그 다음 소인, 불거. 자, 이를 보면 공룡, 형우, 천자, 소인, 불거. 이걸 우리말로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자, 공이, 여기서는 공입니다. 공이라 그러면 삼공이죠. 벼슬 이름입니다. 공이 천자에게 제사를 지내니 소인은 극복할 수 없다. 소인은 감당할 수 없다. 라고 효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공, 즉 삼공이라는 벼슬을 가진 사람이 천자에게 제사를 지내니
소인은 감당할 수 없다. 여기서 형은 제사를 지낸다는 향과 같은 뜻입니다. 향. 이건 형이고 이건 향으로 읽죠. 그죠? 그래서 주역에서는 종종 이 형과 향이 제사를 지내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제사를 지내다. 그래서 여기서 용은 어조사죠. 뜻이 없습니다. 삼공이 천자에게 제사를 지내니 소인은 감당할 수 없다라고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공용, 향후, 천자. 경방은, 이 경방이란 공룡달처럼 한나라 시대에 유명한 주역 학자죠. 경방은 뭐라고 했냐면요. 이 6개 효는 다 나름대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미 배운 바가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가 대세계는 의미에서 초효, 2효, 3효, 4효, 5효, 상효는 각각 나름대로의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그대로 한번 그려볼까요? 초효, 2효, 3효, 4효, 5효, 상효가 됩니다. 이게 원사, 이게 계급입니다. 그 당시 계급. 그 다음에 이게 대부, 이게 삼공, 이 쓰면 이렇게 쓰죠. 이 공이 지금 여기 나온 겁니다. 사효가 제휴, 오효가 천자, 상효가 종묘 또는 상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삼효가 뭡니까? 삼공의 자리죠. 즉 삼공이라는 직위를 가진 사람이 천자에게 제사를 지내지만 소인은 이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효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요 형자는, 이 형은 주역에서는 향과 같이 쓰이면서 제사를 지내다라는 뜻으로 종종 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형보다는 향이라고 적으면 더 뜻을 이해하기가 쉽죠. 자, 근데 여기서 구삼은 부유함의 극한에 있습니다. 왜 부유함의 극한에 있느냐? 양요 세계가 있다는 얘기는, 이 양요 세계는 무슨 물상이 있다 그랬죠? 크다는 물상이 있다 그랬죠? 크다는 물상. 크다는 물상에서 맨 위에 있는 효니까 부유함의 극한에 있는 겁니다. 공자는 자공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유하면서 겸손한 것은 너무 소극적이다. 부유하다 그럼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향유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공자는 자공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문화를 더 적극적으로 습득하고 향유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있으면서도 겸손하지 말고, 그 다음 이 구삼은 삼공이 천자에게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그 풍부한 재원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천자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볼 때 어떤 전체적인 목적을 위해서,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즉 구삼은 넘치는 지화를
개인의 욕구가 아니라 천자를 모시는 공적 영역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공자가 부유할 때 문화를 향유하라고 한 부분이 바로 이 효사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공자가 말하는 문화를 향유하라는 얘기는 이렇게 문화를 향유하면서 천자에게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그런 여유까지 포함하는 것이죠. 융례라고, 융례. 융례가 뭐냐 하면요, 문화를 총칭해서 얘기할 때 융례라는 게 있습니다. 융례. 6가지 예라는 얘기죠. 자, 융례를 한번 볼까요? 융례, 이걸 한자로 적어봐야겠다. 그죠? 이건 융례. 융례는 뭐가 있느냐? 예, 악, 사, 서, 그 다음 수. 예는 예 똑같습니다. 예. 악은 이게 되겠죠. 샤는 쏜다는 사자입니다. 그 다음에 어는 말 타는 어자입니다. 그 다음 서는 걸석입니다. 그 다음 수는 세막입니다.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6가지 예입니다. 여기서 예는 좁은 의미의 대인관계죠. 악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악은 음악 또는 예술입니다. 샤는 활쏘기, 어는 말타기, 서는 걸쓰기, 수는 세마기. 이게 당시 문화를 총망라한 유학입니다. 융례는 대부분 이 융례를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부유하지 않으면은 익히거나 행하기가 힘듭니다.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삼은 넘치는 부유함으로 문화를 즐기면서 향연을 베풀어 천자에게 제사를 지낸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문화를 향유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공적인 마음으로 또 공적인 자세로 천자에까지 제사를 지내니 이 소인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소인은 왜 감당할 수 없습니까? 소인은 일단 물질이, 재물이 풍부해지면 쉽게 주색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어떤 공적인 목적으로, 공적인 자세로 재물을 사용하기 힘들다는 그런 얘기가 되죠. 자, 이걸 물상으로 보면 구삼이 효변하면 하교는 어떻게 됩니까? 구삼이 효변하면 양후가 음효로 바뀌죠. 이게 연못을 상징하는 태기가 됩니다. 그렇죠? 태가 되는데 태에는 양, 소, 양, 말 할 때 양입니다. 양과 양에서 파생된 미, 그 다음 착하다는 선, 이런 물상이 이 태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양에서 파생된 양은 아름답고 선하다는 그런 동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과거 옛날에는. 그래서 양이라면 태계고 태계에는 아름다움과 착하담, 이런 물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괴근이, 원래 하괴는 양효가 3개죠. 양효가 3개입니다. 하괴근이, 제가 말씀드릴 때 금, 옥, 그 당시엔 다 이게 보물이죠. 그죠? 이게 보물입니다. 보물. 보물을 상징하는 하괴근이 구삼이 효변하면서
태계가 되니까 아름다움과 선함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즉 보물을 상징하는 하괴근이 미를 추구하는 예술과 선을 추구하는 인간관계로升華되고 있습니다. 이 구3에서. 하지만 이것이 가능한 것은 어디까지나 군자의 경우입니다. 군자의 경우에 이게 가능한 것이지, 만약 소인이라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색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여유가 없죠. 그래서 이 태계를 보면 이 태계의 물상이 아름다움이라는 물상이 있는가 하면 또 훼손, 회절이라는 물상이 있죠. 태계에는. 그죠? 자, 같은 태계인데 아름다움이라는 물상이 있는 반면에 훼손, 회절이라는 물상이 있는 것을 볼 때 같은 괴라 하더라도 누가 사용하는가 하는 주체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다른 결과가. 그래서 군자라 그러면 즉 선이나 미를 추구하는 아름다움이 되지만, 주색에 빠지기 쉬운 소인이라 그러면 훼손이나 회절에 해당되는 물상에 해당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과가 달라져 버리는 거죠. 즉 소인이라면 이 구3이 효변하면 전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구3이 효변하면 하교는 태가 되죠. 상계는 불을 상징하는 이계입니다. 그죠? 화택규가 됩니다. 화택규. 한번 볼까요? 이거 지우고. 자, 상계는 불을 상징하는 화. 구3이 효변하면 하괴는 태가 됩니다. 태. 그래서 화, 택, 규가 되죠. 규는 이렇게 씁니다. 규. 화택규. 이게 이 괴상이 얘기하는 규입니다. 이 구3이 효변한 전체계 화택규는 무슨 뜻이 있느냐? 서로 눈을 흘기며 반목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눈목자죠, 그죠? 눈을 흘기며 반목한다. 즉, 소인이라면 결국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소인은 감당할 수 없다라고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물상에서 읽을 수 있는 내용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소인불각을 볼까요? 소인불각. 소인불각은 소인은 감당할 수 없다. 소인은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군자와 소인의 차이는 그 마음이 공적인가 사적인가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나버립니다. 군자가 천자에게, 즉 삼공이 천자에게 제사를 모시는 것은 조금 전 태계에서 봤듯이 아름다움과 착함, 즉 미와 선을 추구하기 위해서 천자에게 제사를 지내는 데 반해서 소인의 경우는 어떤 강하고 바른 강정, 강하고 바른 그런 덕이 없죠. 그래서 아첨으로 일관합니다. 아첨으로 일관하니까 화근이 일어나고, 또 그 화근은
천자를 통해서 이 군자에 해당하는 공은 천자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에 비해서 소인은 어떻게 하면 천자를 이용할 것인가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3은 특히 바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 구3은 상계와 하괴의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구3이 지나면 이제 상괴로 올라갑니다. 즉 중앙정보로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항상 위험한 자리입니다. 원래 구3 자리는. 그래서 구3 자리가 위험한 자리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 소인의 경우에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더욱더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인이라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위험한 자리에서 위험한 행동을 한다 그러면은 그 본인에게 다가오는 자신의 손상을 일으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물상으로 보면 구3이 효변한 하계태에 연못을 상징하는 하계태에 훼손이라는 물성이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훼손. 즉 구3의 효에서 소인이 천자를 자기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 그런다 그러면은 이 구3은 항상 조심해야 되는 자리인데 소인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물상을 보면은 구3이 효변한 태에 훼손, 자신을 훼손한다, 자신을 손상시킨다 하는 물상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구, 구2, 구3 이 효사는 대유괴가 가지고 있는 크게 가짐이란 그 뜻에서 각 효가 단계별로 차곡차곡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효, 2효, 3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효, 5효, 상효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유괴가 가짐이 즐거운 것은 풍부하게 가진 것의 진정한 빛은 나눔이 있다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명심하고 반영해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